우리나라를 포격하고 배를 공격하며 도발의 최일선에 앞장서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북한의 해안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걸핏하면 깔짝깔짝 쏘아대며 성가시게 난리치는 북한의 무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남북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저녁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해안포가 포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죠. 염분이 많이 있는 해안에 배치된 무기의 경우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포문을 열고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포문을 열어두면 금방 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해안포 문을 더 오래 열어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틀리면 그냥 포를 쏘아대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지면 정부와 언론에서 북한이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는 합니다. 거기다가 해안포의 특성상 고정된 위치에 있다 보니 맞출 수 있는 표적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북한군의 해안포를 미리 포격하여 제거해버릴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보아하니 북한의 해안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질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는 무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최근까지의 전쟁사를 돌아보면 해안포는 적재적소에 사용될 경우 예상보다 무시무시한 효과를 발휘하는 병기였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은 여순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러시아 군함들의 맹렬한 포격을 가해 큰 피해를 줬던 것이 매우 대표적인 해안포의 사용 예시죠. 이때 일본은 전쟁 초반부터 러시아에 큰 손실을 입혔고 일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도 해안포는 꾸준히 운용되며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로 활약했는데요. 특히 해군의 활동이 많았던 태평양 전역에서 해안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웨이크3 전투 당시 해안포에 의해 일본 구축함 하야테오가 침몰했고, 마닐라항에 배치된 해안포 역시 일시적으로 일본 해군의 접근을 저지했습니다. 덕분에 마닐라항을 이용 못하는 일본군은 보급에 큰 차질을 겪어야 했죠.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해안포를 적극 사용하며 미군이 일본 본토에 접근하기 전까지 태평양 섬들에 상륙하는 걸 저지했습니다. 2차 대전 이하 거함 거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였으니 해안포의 요긴한 사용이 그럴듯한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도미사일과 같은 정밀 무기가 발달하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해안포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사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중요한 거점 해안을 중심으로 해안포는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죠.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당시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아드리아해 연안을 지키는데 해안포를 요긴하게 사용된 것만 보아도 이의 효용성은 현대전에서도 아직까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런 해안포의 실효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해안포를 무력 도발을 행사하기에 앞서 주요 화기로 활용해왔습니다. 1967년 당포함 격침 사건을 시작으로 연평도 포격 사태까지 대부분의 도발이 해안포를 이용해 시도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1, 2차 연평해전에서 아군 함정들은 북한의 해안 근처로 자칫 잘못 기동했다간 해안포를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피격될 것을 우려하여 국군 함정들이 기동에 제약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연평해전을 다룬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북한이 해안포로 난리를 지속적으로 쳐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해안포라는 존재는 매우 익숙한 존재가 되었지만, 정작 북한의 해안포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과연 북한의 해안포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에 속할까요? 그럼 해안포를 언급한 것과 더불어 북한이 보유한 해안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보유한 무기의 대부분은 매우 처참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군이 보유한 무기에 비해 장전 속도가 느리고 정확도도 매우 낮은데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것이 아닌 저기 윗동네에서 직접 체감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박물관에나 전시해 놓았을 무기를 아직도 현역으로 굴리는 중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대전차포로 애용되었던 GIS-3입니다. 원래 GIS-3는 야포로 개발되었지만 이를 격발하기 위해서는 경사면을 만들고 거기에 대포를 이동시켜야 하는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따랐습니다. 거기다가 스탈린의 대숙청에 의해 유능한 장교가 부족해지고 소련군의 통신수단 또한 낙후되었던 탓에 이렇게 여러모로 귀찮은 대포를 제대로 써먹기 힘들었죠. 그런 이유에서 저 멀리서 아군을
지원하는 곡사무기의 야포가 아니라 독일군 전차가 나타나면 직사사격으로 이를 격파시키는 대전차 무기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며 전쟁의 승리를 이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T-34와 더불어 독소전쟁을 소련의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 GIS-3는 T-34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단순해 대량 생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생산된 GIS-3만 10만 문이 넘었으니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실전에서 가장 철저하게 검증된 대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처절한 독소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GIS-3는 끊임없이 세계 각지 전쟁에 등장하며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명언을 증명하는 무기로 남았는데요. 소련군은 이를 예비물자로 전환시켜 전승 기념일의 예포 정도로만 사용하게 되었지만 소련의 동맹국들에서는 이거라도 어디냐며 마구잡이로 가져가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 GIS-3를 가져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산주의 정책 실패로 파탄난 경제를 껴안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군의 현대화에 실패한 나머지 GIS-3를 여전히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이 중에는 동북아의 사고뭉치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IS-3는 북한에서 76mm M194의 평사포라 불리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6.25 개전에 앞서 소련으로부터 대량 원조를 받은 것이고 전쟁 초기 T-34와 함께 한국군을 고전하게 했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당시에 한국군은 탱크는 무슨 현대식 대포도 부족했으니 GIS-3는 국군에 있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의 이야기고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국군은 일명 포방부라는 별명까지 획득할 정도로 세계적인 포병을 지닌 화력 덕후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GIS-3는 국군의 화기에 비해 초라할 정도로 오래된 구식무기로 전락한 상황이죠. GIS-3 자체가 구식대포인 것도 있지만 이 구식무기를 무려 반세기가 넘게 굴리고 있으니 아무리 노병이 죽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선을 많이 넘은 실정이죠.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에서도 GIS-3의 충격적인 수준의 낮은 명중률이 드러나 오히려 북한의 처참한 실태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에서 구경 76mm짜리 포를 쏘아대면 요즘 시대의 화력도 매우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명중률도 화력도 좋지 않죠. 다만 분당 25발을 쏠 수 있는 빠른 연사력과 대전차포로 활용되었던 만큼 직사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아무리 화력이 낮고 명중률이 높지 않아도 신문의 포가 1분만 쏘고 갱도로 들어가더라도 250발의 포탄이 낙하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북한이 노인학대를 해가며 운용하는 해안포 중에는 GIS-3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일찍이 파탄난 경제 덕분에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면서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GIS-3처럼 세기를 넘어 오늘날에도 노인학대를 당하는 두 번째 북한 무기로 구소련제 100mm BS-3 야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소련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전차포였고 대부분의 독일군 전차를 장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펀치를 가진 무기였습니다. GIS-3와 마찬가지로 전후 이 무기는 다양한 친소국가로 퍼져나갔고 북한에서는 해안포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박물관에도 비교적 신입도 있었습니다. 바로 130mm M46 평사포죠. M46 평사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의 노후화된 야포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1950년대 초부터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죠. 그나마 GIS-3나 BS-3보다 늦게 개발된 친구로 70살이 이제 겨우 넘은 신입입니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스탈린 자체가 대포를 전쟁의 신이라 칭했던 화력 덕후여서 소련에서 신형 대포를 대충 만들 리 없었는데요. M46 평사포는 실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월남전, 앙골라 내전, 남아프리카 국경전쟁 등 냉전의 굵직한 전쟁마다 친소 진영의 주력 대포로 등장하여 활약했죠. 특히 이전의 소련제 대포들보다 긴 사정거리를 지닌 만큼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화기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 장비가 북한에 넘어온 직후에는 많은 수량이 서북도서의 해안포로 돌려져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구닥다리 박물관 신입이라고 할지라도 젊어봤자 1950년대 개발된 대포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포병 전력과 마찬가지로 명중률이 낮다는 것이죠. 덕분에 GIS-3와 마찬가지로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북한 포병 전력의 능력이 낙후되었다는 걸 함께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북한의 해안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 해안포가 갱도화되어 재래식 무기로는 정확한 타격이 어렵고 그 수량
수량 역시 상당하여 서북도서의 북한군 해안포를 괴멸하는 게 힘들다는 점입니다. 쏘기 전은 갱도에 들어가 있다가 잠깐 쏘고 정비할 때 또 갱도에 들어가 버리니 여타 곡사 장비로 공격하더라도 갱도 입구나 갱도 위의 산을 때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국군은 연평도 포격 사태를 필두로 서북도서에 배치된 정밀 타격 무기 수량을 늘려서 북한군의 해안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밀 무기들은 기본적으로 값이 비싼 만큼 북한의 구식 무기를 상대하기에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술수록 우리의 작은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해안포를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의 행동 자체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니만큼 북한의 해안포는 우리 국군이 해결해야 할 엄청나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북한의 정치 도발용 도구 북한 해안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